바이든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높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우 세게 나오니까 관세를 60%로 높이겠다. 또 전기차에 대해서 100%를 매기겠다. 자유무역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원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분노가. 뭐 앞으로 계속 악화될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시진핑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타이완을 달라 그럴 수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점점 더 심하게 하는데요. 특히 뭐 반도체는 포함해서 중국은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걸로 이제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이런 대중 제재에 좀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뭐 앞으로 계속 악화될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이겠죠. 바이든이 된다면 기본적인 기조는 현재처럼 간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든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높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우 세게 나오니까 자기가 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로 높이겠다. 또 전기차에 대해서 100%를 매기겠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추정한 걸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수입액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다가 팔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약속한 대로 한다면 바이든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이외의 측면들, 군사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하고 그대로 갈 거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 한 편을 짜고 또 미국, 일본, 필리핀이 한 편이 되고 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한 편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각조각들로 해가지고 중국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아, 참, 하나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미, 일 여기서 어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낭패죠. 이게 한 구멍이 생기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 한국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중국의 세력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외교적으로는 바이든은 별로 뭘 바꾸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시진핑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관세가 60%가 되고 전기차 관세율이 100%가 되고 한 2030년 되면은 미국 시장에 전혀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딜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 거 많이 사줄게.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할게. 어차피 수출을 할 수도 없는 거. 트럼프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수출 안 할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아예 배제하기에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다 팔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누구냐면 미네소타라든가 일리노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지와 그다음에 뭐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이런 데 살고 있는 저학력 백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면 중국에 화가 난 거예요. 자유무역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걸 해서 또 중국을 WTO에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됐잖아. 뭐 이런 원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분노가. 그런데 중국이 정말 가상 시나리오지만 미국 거 많이 사줄게. 너희한테 수출도 안 할게. 그러면 노동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런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느냐. 타이완을 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이완은 지금도 야 쟤네 뭐야? 왜 미국 군인들이 타이완 전쟁하는 데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아니 내놓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TSMC에 대해서도요. 괘씸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반도체는 미국이 만들었잖아.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갖고 노벨상도 받았고 모든 기술들이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 기술이 저 이상한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굽신거려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곱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미국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끝난 거고 그걸 받아들인다.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중국과 대만의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미국 사령관이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제 중국은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갈등 상황을 좀 짚어주시자면.
중국과 대만에. 뭐 분열을 조장한다는 말 자체가 웃기죠. 원래부터 내놓고 얘기하는 게 국토의 완결성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산당 또 시진핑의 역사적 과업이에요. 완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완결성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 말기에 확보했던 그 광대한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신장 뭐 이런 거 다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걸 거기다가 중국어 교육시키고 중국 문화 교육시키고 그래서 동화시키고 있는 거고 홍콩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한 거고 이제 남은 거는 타이완, 그다음에 일본 그 류큐 열도에 있는 다오이다오 섬이라고 하는 거기,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 연해주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블라디보스톡 여기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만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난 100년 넘게 그 치욕의 100년 그거를 이제 설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죠. 홍콩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문제는 대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대만은 스스로도 군대를 갖고 있고 또 대만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에 통일 당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유롭고 싶지 뭐 때문에 공산당의 감시를 받고 사냐고 지금 사는 게 좋은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미국이 여기를 바치고 있잖아요.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을 시켰잖아요. 미국이 가입시킨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 가입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유엔의 회원국이었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 타이완에 있는 그 중화민국을 밀어내지요. 그래서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여기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을 완전히 버리기는 또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민국인데 하지만 무력으로 국경선을 바꾸는 건 반대. 이게 유엔 헌장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태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 이게 중국 영토라고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무력 점령은 안 돼 하는 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보다 확고해진 거죠. 대만에서 무슨 일이 나면 미군이 가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미국도 우리 지켜준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중국한테 가서 영토를 바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대만은.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접수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는 무력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시기가 언제냐가 남아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혼자서 중국 대륙하고 맞서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죽자는 얘기죠, 그거는. 죽는 것보다는 가서 복종하는 게 낫겠죠. 그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중국 은행도 금을 사재기한다 이렇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금 사재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저축 수단이라고 봅니다. 19년 그 무렵부터 중국 사람들의 저축이 쫙 올라가는 이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여기서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중국인들의 내구재 소비예요. 내구재라고 하는 건 TV, 냉장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 소비가 쭉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비는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불안한 데다가 또 은행도 소비에 대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점점 줄이고 거기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도 안 해주고 또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또 앞으로 전쟁이 언제 터질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축을 계속해요. 그런데 중국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중국 위안화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 저축을 해서 그걸 찾으려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건데 뭘로 찾느냐? 그 위안화로 찾잖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도 위안화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 나라 돈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자기 나라 돈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달러 투자를 하죠. 달러로 바꿔서 그걸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럴 수 없잖아요. 미국하고 전쟁할 판인데 달러를 어떻게 아꼈어?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안전자산이 그러면 투자 가능한 게 뭐냐? 금인 거죠. 그래서 2024년 1월 달에요. 중국의 금 수입량이 122톤이거든요. 그게 12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월 금 수입량이 40톤 정도였어요. 그게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120톤으로 뛰게 되는 거죠. 금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금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거죠.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이제 5차 중동전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 네. 조성되고 있는데요. 중동 쪽에서 전쟁 소식이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실까요? 군사력의 공백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뭐 지정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게 한 4, 5년 뭐 그 기간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평화로운 기간이 없었어요. 최고의 경제 번영기였고 최고로 평화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도 이런 기간이 없었어요. 그거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미국의 세력권 하에 들어와 있던 곳들은 다 평화로웠어요. 왜? 미군이 가서 다 지키고 있으니까 미군이 경찰이었던 거죠. 그게 얼마였느냐? 1991년부터 19년, 2020년 또는 뭐 2017년 트럼프가 들어오기 이전 요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누구도 미군한테 덤비지 못했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대부분 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됐고 그거 안 하면 다 인권 탄압이라고 미국에 가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본격적으로 덤비는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던 거죠. 그게 중국이에요. 특히 시진핑 이후에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 패권은 아니에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아시아에서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완, 홍콩, 또 남중국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건 우리 거야 하고 군사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완벽하게 차단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미국 것이었지만 잘못하면 태평양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겠네? 지금도 그 이전까지도 여기에 뭐 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 미군들이 쫙 주둔을 하고 있었지만 이 주둔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힘이 그렇게 예전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늘리려면 다른 데 걸 빼와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뺐어요. 또 중동에서도 뺐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보고 빠졌네? 그러면 다시 못 들어오겠구만 너. 그래서 우크라이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죠. 러시아는. 그런데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말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이 정말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질질 끌게 되고 그러면 다른 유럽 나토 국가들도 야, 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된 거죠, 거기서. 그리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도 미국이 특히 바이든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군대를 다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다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이란하고도 어떻게 좀 잘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군을 뺀 거예요. 미군을 뺐더니 거기서 도저히 잘해볼 수 없는 세력, 그 세력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데인 것이죠. 또 뭐 후티 반군이니 뭐 이런 데들 그게 그 뒤에는 다 이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죠. 사우디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도 군사적인 공백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너 어떻게 못하지 하는 그런 계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이 사헬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부의 그 해안 지방에 거기 보면 지금 요즘 거기에 뭐
내전이며 막 쿠데타며 야단 법석이잖아요. 거기선 또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거기에 그 패권 국가였던 프랑스가 다 철군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와그너 그룹이니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원 그러니까 반 정부 세력들을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군에 의한 세계 평화, 미국의 경찰 역할 이 힘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던 평화가 이제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뭐 그 어떤 전쟁으로 번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을 때까지는 엄청난 전쟁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자산에 아무래도 몰리게 된다.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정말 폭락하다시피 많이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의 성격이 최고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를 보면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금리가 0% 수준까지 계속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암호화폐가 그때 최고조에 달했었죠. 모든 자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 자산의 성격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 누구도 부도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제일 수요가 늘어나는 게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돈줄을 조이니까 이제 부도가 많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경제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값이 제일 많이 폭락하는 게 또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런 성격을 이 코로나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줬어요. 그런데 약간씩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게 한 게 미국의 증권당국이 이거를 ETF에다가 포함시키는 거를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이거 정상적인 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전까지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였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들,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전자산이 돼서 궁극적인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 그건 금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골드가 되는 거죠. 디지털 골드가 정말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수익률은 그럼 금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금의 수익률은 높은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인 것들은 수익률이 높은 거는 하이 리스크예요. 그런데 금은요. 리스크가 작잖아요. 로우 리스크예요. 그러면 리턴도 로우예요. 그냥 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비트코인도 만약에 정말 금이 된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금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게 될까 말까?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익률은 매우 낮다. 이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 2%입니다. 물가 상승률 2%. 최근에는 3.5%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있었다.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돈을 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들이 제일 많아요.